근데 여기 사례가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이거. 아까 호소이가 삼성 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이거 잘하는 거는 없어요. 마치 안 베낀 것처럼 해야 돼. 안 베낀 것처럼. 우리 잘하는 크몽도. 크몽 안 돼요? 크몽? 네, 크몽도 벤치마킹에 대가죠. 다른 서비스 갖고 와서 우리 걸 했잖아요. 네, 벤치마킹입니다. 그 얘기 됐고 넘어갈까요? 타임메시지라고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래서 206쪽 잠깐 보시면 벤치마킹 유형에는 내부 유형, 경쟁자 벤치마킹, 뭐 기능만 갖고 오기, 프로세스 벤치마킹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래서 잘 제껴서 하십시오. 예. 조지 스토크라는 사람이 도쿄에서 발표한 타임베이스 전략이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200개 나올 건데 BPR 쪽에 나오죠? BPR 벤치마킹과 BPR 연관선상에 있어요. BPR 하면서 다른 선진 사례를 가져다가 우리 걸로 바꾸는 BPR 얘기가 나오죠. BPB 아니에요? 타임베이스 전략 도쿄에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일본에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BCG 컨설턴트죠. 조지 스토크, 토머스 하우, 필립 에반스라는 세 사람이 세계 최대 농기구 회사 디어의 의뢰로 어쩐다 제휴사 얀마 방문했다는 거죠. 일본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을 측정한다는 수법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리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자동화하지 말고 파괴하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기고를 했고 기존의 프로세스를 파괴하고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삼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제 사업 축소와 인력 삭감의 도구로 세운되고 이 자동화하지 말고 파괴하라 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책에서도 높은 난이도와 오용 탓에 시들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처음 들어보신 분 있나요? H라는 잡지 이름이고 엔지니어링, 이노베이션 208쪽에 엔지니어링 나오죠? BPR이에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얼리즘 BPR 이거는 1990년대 또 석사과목 때 이거 논문 쓴 사람 엄청 라고 성공했을까요? 성공 안 했을까요? 실패했죠.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실패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직의 반반한다고. 그렇지만 이때 90년대 말에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확 휩쓸고 지나 BPR 프로젝트. 저도 뭐 여기 관련돼서 하고 마이클 해머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점진적 개선해봤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판 대수 짜자 이거죠. 근데 노조 이걸로 이게 없애는 뭐 이런 도구로도 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히 갖고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전에 이 엔진이랑 이거 엔진이랑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게리 하멜하고 프라 할라드의 핵심 역량 얘기가 나옵니다. 요 두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이클 해머, 게리 하멜, 프라 할라드. 핵심 역량이라는 요 단어는 되게 유명한. 그 다음에도 얘기 나오는 부분. 게리 하멜이랑 프라 할라드 이런 사람들은 수익의 원천은 사업의 포지셔닝도 아니고 업무 효율성도 아니고. 미안합니다. 잠깐 211쪽 잠깐 볼까요? 둘째 줄 저희 보면 데이먼포트가 논문인데 데이먼포트도 BPR에 관련하신 분인데 그분이 실습을 하자고 했던데 알고 보니까 사람 짤 때 썼더라. 실제 조사해봤더니 그리고 완전 리엔지니어 프로그램 보니까 67% 이상은 3분의 2가 결국은 실패했다. 이 보고를 놨어요. 그래서 참담한 결과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패. 근데 성공한 데도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로 들었던 세 회사도 조사에 그 추락상을 보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나왔던 것 같습니다. 211페이지를 보세요. 실패율이 너무 높아. 네. 그래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게 좀 신경이 나요. 소뒷발치가 아니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식으로 보니까요. 이 부분들이 90년대 말이면요. 한국 같은 경우는 IMF였어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개별 기업들의 성공사에도 혼다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었던 것도 머스키법이라든지 석유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하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1장, 2장, 3장 나오면서 경영학적인 부분들과 기업의 경영은 불가분의 관계지 않습니까? 서로 맞물려져 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호서이가 말했던 부분들은 조금 더 오히려 호서이가 더 욕심받고 연구해 보면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는 다 실패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진호성 학자께서 박사님이 뭐 새로운 얘기를 하면은 그걸로 너무 써본다. 오케이. 실천. 예. 어쨌든 금메디엄 한번 해보세요. 핵심 영향 얘기할게요. 게리 하멜이랑 프라 할라드 같은 경우는 또 해석이죠. 혼다의 성공, 샤프의 성공은 그 핵심 역량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한 거다. 경쟁력이나 니즈의 대응력이 원천이 되는 핵심 역량, 혼다는 엔진 기술, 샤프는 액정 기술을 바뀌었기 있었기 때문에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화물의 위치 추정 능력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넘어가요. 네, 핵심 역량은 뭐냐면 그 소화세 얘기하면 뭐죠? 강점이에요. 그래서 강점. 그 강점을 더 강화해야 타 경쟁업체에는 못 쫓아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얘기도 또 나오는, 오늘 오자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 핵심 역량이 뭐죠? 물류. 오늘 페이퍼에는 물류라고 했죠? 다 반대했는데 물류 시스템이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물류 창고 엄청 전해갖고, 다른 사람들 저 미쳤다. 왜 이렇게 물류 창고를 사고, 와, 그렇게 막 난리 치냐. 그게 사실 핵심 역량이었다는 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각자 아이딘, 여기 투칠성,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업체들 다 여기 계신데, 거기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강화하는 전략을 써라. 그게 여기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적절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강점인 부분을 가지고 안 하면 결국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만선 편집자의 부투실성은 거기서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인 것들을 활용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아이디는 뭘 잘하는지 따라서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포지셔닝과 연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몇 페이지냐면 215쪽. 네. 포지션과 핵심 역량. 그거 자기의 핵심 역량 포지셔닝에 대해 잘하지 잘 못하는 걸 가지고 포지셔닝 하면은 실패한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프라들러와 게리 하멜이 연구했던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쓴 맥킨지의 이노베이션 전략이 또 나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제일 설명이 자신 없는 부분들이에요. 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혁신을 하자는 거죠. 네, 설명하는 데까지 제가 안 하는 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의 원조를 갖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이 1980에서 90년대까지 이론들이잖아요. 근데 이노베이션의 이야기라는 어떤 기존 틀, 원조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조지프 슈페터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을 여기서 되살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페터 같은 경우는 1950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회색 부활인데, 이 트랜지스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 공간을 트랜지스터가 대체를 했고, 이노베이션을 유형화는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금융균형의 균형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슈페트의 이야기를 지금 1, 2, 3, 4 같은 슈페트의 이야기를 갖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앙트레프레너십이 또 나옵니다. 이노베이션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유형화와 금융균형의 균형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해는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이노베이션의 비연속성이라는 게 뭔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비연속성. 거기 나오죠? 여기 이노베이션의 비연속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존의 업체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변화는 생겼는데 한 회사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다른 회사가 등장을 해서 그 업무를 대체하는 산업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P3 인더스트리, MP3 막 썼잖아요. MP3 강자들이 어디예요? 거원, 아일리버 이런 데인데,
그걸 뭘로 대체됐죠? 스마트폰으로 다 대체를 했죠? 맞나? 맞아요. 네. 네. 근데 스마트폰의 강자들은 애플, 삼성 뭐 이런 데잖아요. 아이폰 기능을 대체버렸죠.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제품의 혁신적으로 달라져 버리면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인더스트리가 글로 이렇게 같이 연대가는 경우는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품에 계속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리듬 잘못하면 완벽히 망한다는 거예요. PNP 뭐지 PNP? 포토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특히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 거기에 최고 강자라고 했지만 판이 확 바뀌면 한순간에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는 인더스트리가 뭐가 있죠? 워크맨. 워크맨.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대표적이에요. 내비게이션은 진짜로 걱정돼 거기.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좀 다 쫄딱 망할 가능성이 99.99%. 전향하고 있어요. 그나마 전향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오케이인데 그거 못하면 여기도 완전히 가는 거예요.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자꾸 좀. 잘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타이어. 계속. 그게 이제 이노베이션은 이렇게 비연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덧붙이면 앙트레프레너십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레드 터먼 얘기가 나오는데 동부에 이제 MIT 출신이죠. 매사추세츠 공대. 스탠포드에 이제 초빙이 돼가지고 실리콘밸리의 이제 아버지를 부르게 된 사람인데 사실은 여기 이 책에서는 이제 기업들하고 맞물려진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이 이제 상하탑이기보다 응용연구센터가 돼야 한다 어떤 컨셉을 잡고 휴렛 패커드, 페어차일드를 갖다가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바로 넘어가도 되죠. 그 앙트로프노 스티븐 하워드 얘기했던 네.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에 의해서 프레드 터먼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를 육성하게 됐고 거기에 하워드 스티븐슨이 또 등장을 합니다. HBS에서 앙트레프레너십을 이제 육성하게 되죠. 이제 스탠포드가 프레드 터먼이 이렇게 발전시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워드 스티븐슨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누가 먼저지 누가 후인지는 안 나왔는데 하워드 스티븐슨은 앙트레프레너십을 육성을 하는데 그 요지가 김상표 원장님한테 계속 들었던 이야기.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뛰어넘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2, 3, 4, 5번에 대한 부분들은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한 어떤 요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굉장히 막연하지만 또 지금 시대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투자가를 설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획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나쁘다 평가를 내가 감이 없게 했습니다. 그 재밌는 이야기가 229쪽에 보면 229쪽에 예. 거기 재밌는 데이터가 있어요. 뭐냐면 비즈니스 계획 새롭게 시작한 기업들 조사해보니까 초창기 때 비즈니스 계획도 없었다.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밖에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사업했더니 성공한 거예요.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앙트로프너십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읽고 지속적으로 계속 몰입해서 자원 뜯어놓고 새로운 사업을 판을 바꾸고 하는 거. 사업 아이템 좋아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직면하면서 그 전략적 투쟁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그 기업가가 상황 인식을 하면서 계속 판을 하고 자원 몰입하고 사람 들이대고 판을 만들고 이렇게 한 대가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이템 좋아해 성공한다는데 아이템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줘도 못 먹을 사람이라고도 아는 거죠. 왜냐면 앙트로프너십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기 내 얘기가 아니라 이 저자들 얘기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업대학은 어떤 포인트로 지금 2014년에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기획을 정하고 한마디로 이제 집에 못 가는데 그 얘기하면 괜찮겠어? 8시다 타셔야 된다는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얘기하세요. 전 시간을 답변해보세요. 어떤 거 같아요? 왜요? 어떤 거 같아요? 2014년 뭐 한번 들어보니까 김상표 원장님의 앙트로너십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뛰어넘어서 뭐 기회를 추구하는 거. 예, 시대적 트렌드. 그 작년에 했던 얘기라면서. 예, 최초는 올해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주인 교수님한테 여쭤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대답할 필요가 없는 그 시간에 대하고 자, 근데 뭐 하냐? 계획이 필요 없다며 그거. 예? 계획이 필요 없다며 이거. 매일 옆방에서 회의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계획?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그 파이브락스 그거 그 게임 회사 그 분석해주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카이스트 채워져 있잖아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부 빠방 카이스트진 기술진이라고 했을 때 투자가들이 그냥 모르더라고. 몰린다고요? 몰려서 그냥 너 자격이 해봐 이렇게 되더라. 투자자, 예,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이렇게. 아이디는 혹시 내년 계획을 세웠나요? 안 썼습니다. 2015년 계획 서해. 2014년도 계획은 세웠나요? 계획은 세웠죠. 유명한 세웠나요? 개인 계획이요? 아니, 사업 계획. 계획 안 세웠습니다. 쟤 세웠다고 너는 안 세우고. 무석이 혼자 됐구나. 어제 얘기한 어제 얘기한 거? 네. 그래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동상이몽? 예. 변신 안 했네? 배너시 아니에요? 변신 안 하면 아니 계획 쉬운 거. 그래서 제가 안 했다고. 바느질도 받았어. 맞는데? 예, 바느질도 하시고. 계속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트 생계와 거의 다 됐습니다. 논학과의 조직 학습이 나옵니다. 공부하자는 여기서 별표 5개. 생계와 논학과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 조직, 교직 학습, 지식 경영 다 같은 라인업이 있는데 BPR은 한 방에 같지만 1990년대 말에 나온 이 피터 생계 논학과 조직 학습 이런 얘기는 지금도 유효한 얘기고 지금도 상당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학과는 일본 학자지만 일본에서 나온 진짜로 유명한 학자죠. 예. 좀 존경을 받는. MIT의 피터 생계가 아까 톰 피터스의 초유량 기업의 조건이 1982년도에 출판됐잖아. 이 양반은 이제 1990년에 제5 경애라는 또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 이런 강점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핵심 역량을 찾아야 되고 이노베이션을 갖다가 실현하는데 쉽게 해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이다. 제가 사실은 이제 A4 이렇게 기준은 깨끗하게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작게 되다 보니까 사진 속의 표는 233페이지 그 표니까 4명아 요거 가기 전에 네. 232쪽 보시면 러닝 오가니제이션이라는 얘기는 되게 유명한 용어예요. 학습 조직. 그러니까 피터 생계 어떤 생기라고 드리는데 피터 생계가 계기가 돼갖고 조직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학습하고 문제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런 팀이 있는 조직 이런 데가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나라 한때 최근에도 회사마다 새벽에 모여갖고 같이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대안 만들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유행이 됐고 이거 연장선 사실 액션원도 여기 연장선상에 있어요. 스토리를 이런 팀들 그리고 하늘빛 주식회사 뭐 전에 갔었던 이런 데도 사실은 러닝 오가니제이션이에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래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는 핵심이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사람이 논학과의 암묵지 형식지 얘기 나오죠. 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암묵지 관련해서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 기반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쪽에서 이 책에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니 가야 될 일만 여기 233쪽에 내면한 공동화 표출화 연결화 그 얘기인데 234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SACI 모델 이거 진짜 별표 5개짜리 그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려면 이 그림이 뭐냐면 형식지가 뭐죠? 형식지가 뭐예요? 답이 나오는 지식이 그쵸? 매뉴얼 책자로 있는 지식이 형식지예요.
암묵지는 뭐죠? 암묵지는? 예를 들면 노하우죠. 그죠? 노하우인데 어떤 노하우? 개인이 갖고 표현한 말로 매뉴얼 수 없는 노하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공이 갖고 있는 책에서는 장대 높이뛰기 얘기를 하는데 어, 거기 장대 높이뛰기를 하려면 몇 발을 내딛고 어떤 쪽 그 근육을 이용하여 점프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암묵지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점프를 하는 게 다 그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매뉴얼화하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감이 들어가. 감이 들어갔고 몸에 내재화되어 있는 게 암묵지예요. 근데 내면화가 뭐냐면 형식지 있잖아요. 형식지. 매뉴얼 같은 것을 자기가 계속 학습하면 이게 내재화가 돼갖고 암묵적인 지식이 생겨. 스타디하다 보면 패턴도 생기고 좀 몸에 익숙한 몸의 너리지가 생겨요. 근데 암묵지와 암묵지하니까 공동화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한테 나의 갖고 있는 내가 뭐 500년 묵은 그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에요. 이걸 가르치려고 다른 애를 데리고 와. 계속 데려다 시키죠. 계속 보면서 한 5년, 10년 되면 이걸 암묵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이걸 소셜라이즈,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림사 무술을 배우려면 3년간 물 뜨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이제 한술 다 갖추고 이런 과정을 10년이나 배우는 거가 관계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학습이. 이게 암묵지와 암묵지가 이런 전형적인 도제학습 같은 경우죠. 도제학습. 그게 연결화입니까? 아니요, 그게 공동화. 아니, 그게 암묵지에서 여기서 암묵지. 내면화 공동. 여기서 공동화예요, 공동화. 그러니까 한 A라는 도공의 널지가 네. B라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과정이 그러네. 소셜라이즈를 거쳐서 전달이 돼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표출화는 뭐냐면 그래도 그 암묵지가 계속 반복되면 표출화를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계속 연구를 여러 사람이 보다니까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죠? 아, 맛있는 중국집 사람들 탕수육을 끓는 사람 봤더니 이상하게 저 푸른 초원에 2분 50초짜리 노래를 부르고 튀김을 킨 다음에 튀김 옷을 입힌 걸 넣고 뭐 이런 패턴이 보이더라. 그걸 매뉴얼로 뽑아내면 그게 뭐냐면 표출화가 되죠. 그래서 어떤 암묵지도 여러 사람한테 계속 전달하면 패턴이 보여서 그거를 형식적인 지수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영도 이런 거예요. 아, 팔은 45도로 올리고 돌리고 이렇게 하고 이랬을 때는 각도는 이게 일직선을 얘기하게 되면 이런 법칙이 나오잖아요. 수영은 그냥 대충 따라해봐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런 패턴에 따라 매뉴얼이 단행하면 그게 형식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표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지는 뭐냐면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고 저 사람이 나오는 매뉴얼하면 소위 말하는 이 책과 저 책이 만나고 저 책이 하면 새로운 학습법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이 연결하죠. 이 책에 있는 내용과 저 책의 내용 또 저 책의 내용이 섞이고 그래서 너리지가 축적이 되고 확산이 되고 혁신은 이런 사이클링을 걸어줘야 조직의 역량이 발달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락가가.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이클을 계속 걷게 하는 조직이 되면 이 조직은 성공한다는 거죠. 어쨌든 도제 지식을 여러 사람들이 그냥 도제로 배웠던 내용들을 매뉴얼화도 하려고 노력하고 그 매뉴얼을 다른 매뉴얼과 섞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 매뉴얼 보고 학습하도록 개인을 내재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이클링을 계속 거는 게 핵심이에요. 이 논학과 이 얘기는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래서 암묵지, 형식지, 그 다음에 이 사이클링을 그리는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대박 히트를 쳤고 이 이론은 여전히 유효한 얘기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진짜 참 못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그냥 요거의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가세요. 제가 네. 설명을 마지막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사실에 자료.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234쪽에 연결 잘 쓰시고. 예. 새해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혹시나 장어 치시면 얘기할게요. 네. 다시 오세요. 234쪽에 지식창조 기록은 이 책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식창조교육이라는 책으로 팔리고 있어요. 논학과에. 꽤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고 그해 최고의 책으로 234쪽 하단에 나온 지식창조교육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네, 논학과랑 박교육 씨가 같이 썼던 페이퍼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Knowledge Creating Company 책에는 235쪽에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하자 이 얘기가 나오고 236쪽 맨 밑에서 셋째 줄 호소기가 읽어볼래? 그렇다면부터 어디가 235쪽 236쪽 밑에서 셋째 줄 그렇다면 학습하는 조직은 점진적이 아니라 도역하는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기 조직화 속에서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는 전략은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문학과는 있다라는 얘기. 아까 그 4가지 사이클이잖아요.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고 형식지를 형식지로 가고 또 형식지를 암묵지로 바꾸고 암묵지가 암묵지로 바뀌는 이 사이클링이 계속 조직에 돌아가면 그 조직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게 논학과나 이런 학습 지식경영 이런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베이스드 239쪽 RBV가 자원 기반 전략인데 이건 바니 특별히 여기 바니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페테라프 이런 사람보다 바니가 되게 유명해. 결국은 뭐냐면 이 회사가 잘 할 수 있는 전략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유형자원, 무형자원, 캐퍼빌리티를 섞어서 써야 된다. 이게 지난 수업할 때 뭐랑 다른 것 같아요? 이거의 연장선상이 그 비즈모델 캔버스예요, 사실. 회사가 갖고 있는 K로 붙은 거 있잖아요, K. 그 비즈모델 캔버스의 좌측 라인 거. 키 리소스, 키 액티비티, 키 파트너스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 베이스드 뷰죠.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운데 뭐죠? 가운데 축이 뭐죠? 밸류 프로포션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밸류 프로포션이 잘하려고 해도 이쪽 왼쪽에 리소스 뭐 키가 붙은 애들이 시원치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잘 돼야 결국은 저쪽 고객 커스터머에도 잘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축,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사실 왼쪽 축들이 되게 강해야 돼. 이 리소스에 해당하는 부분들. 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뭐 바니의 프레임워크 쭉쭉 넘기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외부 환경 고려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242쪽.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리소스 베이스드 뷰가 외부 환경 변화 예측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보면 경쟁자가 안 나오잖아요. 내부만 나오잖아. 그런 약점이 있어. 그래서 그 책을 보면 환경 분석이 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만 보면 문제가 있고 환경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돼. 에제즈 뭐 전략 다른 기업 환경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 그걸 보고 비즈니스 모델